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외에서 더 정확하게, 더 내밀하게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불굴의 희망 최민희 왔고요. 일산의 희망 김연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정치 김연아입니다. 일산에서 일상을 어떻게 지키고 계세요? 저요? 네. 네, 걷고 담배꽁초 청소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그렇게 일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 걷고 담배꽁초 버리고 그러진 않으시죠? 네, 저 흡연자 담배꽁초 아닙니다. 줍는다는 소리예요. 아, 예. 저도 2016년에 낙선하고 새벽마다 담배꽁초를 주었습니다. 아, 지역구에서요? 네. 그래요? 네, 근데 그걸 계획한 게 아니라 잠이 안 오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새벽에 걸어요. 그러다 보면 정말 담배꽁초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네, 저는 그거 너무 싫더라고. 담배 피고 버리는 이런 사람들이요. 너무 그래서 싫어요. 또 줍는 사람도 있고. 아, 네. 저는 흡연자들 특별히 이 주변에서도 가까운 사람들이 담배 피고 그냥 버리고 갈 때요. 진짜 가가지고 맨날 뭐라고 해가지고요. 가끔 싸우기도 했었어요. 네. 참고로 담배꽁초는 쓰레기가 아니고 유해한 폐기물이더라고요. 네, 잘 썩지도 그래서 않습니다. 네. 이게 정말 저희가 분리해서 좀 버리고 수집해야 합니다. 자, 여야 지도부 구성을 지금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새 당 대표로 5선 송영길 의원 선출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민희 의원님? 우선 이게 1, 2위 후보의 득표율만 얘기하잖아요. 0.5. 네, 59%. 네. 그런데 그게 둘이 보니까 그렇고 우원식 후보가 언론이 보니까 비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친문 핵심과 친문 핵심 아닌 것 다 친문인데. 다 친문이죠. 근데 친문 핵심이죠, 홍영표 의원은. 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친문 핵심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친문인데 그 비율을 따져보면 홍영표 후보가 36% 정도 얻은 거고 네. 그리고 두 후보가 합쳐서 64%를 얻은 겁니다. 거의 3대 3대 3이에요. 예, 근데 그 3대 3대 3이 결국은 3대 6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마치 오세훈 후보하고 나경원 후보가 그 서울시장 선거 경선 단일화 할 때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 마음은 나경원 후보를 뽑고 싶어도 중도 확장성을 고려해서 오세훈 후보를 뽑는 걸 보고 정말 지지자들이 지혜롭다는 얘기가 나왔듯이 네.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 당원들이 정말 고단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깊은 고뇌도 했을 것 네. 같고. 그래서 언론 지형 등을 고려할 때 역시 친문 핵심 대표를 만들면 오늘 아침 헤드라인이 전부 다 친문 일색, 친문 강경파 당 접수, 문자 폭탄 세력 당 접수 막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오늘 보시면 송영길 대표가 가운데 앉고 왼쪽에 원내대표가 앉아요. 윤호중 원내대표. 오른쪽에 김용민 1위 최고위원이 앉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균형과 조화 이렇게 보이는 거죠. 만약에 홍영표 의원이 대표 자리에 앉았으면 그렇죠. 저는 그 공격이나 이거 방어하다가 한 일주일이 갔을 것 같거든요. 신문 일면 그냥 거의 그 머릿속에 네, 그려집니다. 친문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예, 그래서 아마 당원들이 깊은 고민 끝에 그런 균형과 조화, 대선 승리해라, 중도 확장해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봅니다. 송영길 신임 대표의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김연아 의원님? 글쎄요, 변화를 주려고는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워낙 이번 재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이 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인지는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정책 방향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청년들하고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들에게 지금 대출을 올려준다? 네. 근데 저는 이들이 살 만한 집이 없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리고 지금 향후에 이사 대책으로 인해서 주택을 공급하고 기다리라는 거 아니에요. 계속 김현미 장관이 연끌을 해서 집 사는 사람들한테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는 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이 여전히 빚을 끌어서 영혼을 끌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일부 약간 두 부부가 소득이 있는데 대출이 안 돼서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저는 약간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정부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부부들, 이런 지금 젊은 부부들과 신혼부부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정부가 향후 집값이 내려갈 거다. 조금 더 기다려라. 이런 신호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출을 완화해 준다? 집값이 안 떨어질 것 같다? 이런 것으로 읽힐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최민희 의원님. 그러니까 그 영끌 얘기하잖아요. 그 지금 영끌을 정확히 분석해 보면 시장 영역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경쟁하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장 영역에 들어갈 수 없는 정도의 상황에 있는 20, 30대가 있고 그나마 뭐 부모님이라든지 주변 조건이라든지 월급 상황이 한번 마지막으로 내가 시장 영역에 진입해서 경쟁해보자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끌은 보편적인 의미가 아니다. 이걸 확인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가 LTV DTI를 생애 최초로 집 사는 분들에게 90%까지 적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만 툭 튀어나와서 대책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 세워봐야 은행에서 일정한 경제력 규모를 생각하면 대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는 고쳐야 될 것과 고치지 말아야 될 것. 이걸 먼저 분류하는 게 더 중요해서 그냥 선거 과정에서 뭐 부동산 대책에 변화를 주겠다. 뭐 이런 시그널을 준 정도로 보고 이제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는 정말 촘촘하고 꼼꼼하고 구체적으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켜보죠. 어떤 민주당에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는지.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가 당선됐어요. 영남 원내대표가 당선되자마자 당대표 후보군이 지금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지금 앞서 달린다. 그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연아 의원님. 네, 근데 참 재밌는 건 아직 나 전 대표는 출마 말 안 했어요. 를 하겠다고 공식적으로는 발표를 안 했는데 엉덩이는 들썩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여론조사에서 일단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 있죠? 네. 네, 좀 특이한 상황이고요. 아마 그거는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제 영남 쪽 지역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 당으로 보면 영남 쪽에서 원내대표가 나왔으면 당 대표는 비영남 쪽에서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쪽에 좀 의견이 모이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똑같이 영남 출신 의원이지만 나경원 대표는 이제 서울 국회의원이었으니까 네. 그 부분이 조금 더 기대감으로 반영되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요번 주 말부터 다음 주까지 연이은 출사표를 던지는 당대표 후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민희 의원님. 우선 김기현 원내대표께서는 저는 살짝 영남 꽃모처럼 행동하신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영남 뭐요? 꽃모. 네, 꽃모. 네. 예. 그런 느낌이 무슨 들었습니다. 네? 꽃모가 무슨 뜻이에요? 제가 못 알아들어요. 그 대를 젊은이들이 뭐로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만나자고 할 때 잘하시네 신세대. 네, 그냥 뭐 조금 이따 만나시죠. 뭐 이게 아니라 지금 만날 필요 없다. 딱 자르는 모습 같은 거.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건도 정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면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협치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장물 내놔라. 이런 느낌이 약간 되게 세시구나 이런 느낌이었고요. 강성 발언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보세요. 홍준표, 황교안, 김웅, 윤석열, 곽상도 따따따. 요런 하나의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라인의 고민은 검사들이 이렇게 있는 당이야? 이런 느낌 때문에 지금 홍준표 후보, 홍준표 대표, 황교안 전 대표 주춤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웅 최고위원 출마자가 내가 들어가면 윤석열 총장을 영입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황교안 전 대표는 어떡하지? 홍준표 의원은 복당이 영원히 안 되는 건가? 이런 고민에 빠질 것 같아요. 이런 측면이 고민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나경원 의원의 경우는 제 기억상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좀 예외적인 존재고 그 외에는 여성 대표가 없죠. 원내대표나 등등. 나경원 의원 하나죠. 네. 이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국민의힘 쪽에. 그럼요. 예, 그래서 주호영 대표는 조금 좀 주춤하신 것 같고 지지율을 보면 나경원 대표가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가장 높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3위 정도가 김웅 의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똑같은 거예요. 민주당의 당원들이 깊은 고뇌 속에 친문 핵심을 뽑고 싶겠죠. 속으로는. 네. 그런데 이렇게 한 발 떨어져서 이러면 안 된다. 대권을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송영길 후보를 대표로 뽑듯이 네. 지금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들도 비슷한 고민을 깊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은 노림수 그리고 네. 그 고심수를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자하고 당원들이 너무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가요? 김연아 의원님, 최민희 의원. 저는 최민희 의원님이 이게 꿈보다 해몽이라고 실제로 당의 내부보다 더 재미있게 해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송영길 대표하고 홍영표 후보하고의 표차 간격을 보면서 네. 저는 그 중도로 외연 확장을 한 당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으면 3명의 당 후보가 아니라 저는 둘로 좁혀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뭐 일명 밖에서 부르는 비문, 비주류에 더 힘을 실어줬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굉장히 변화가 미미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오늘 송영길 당대표 좌우에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용민 최고위원이 딱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쉽지 않겠구나. 송영길 의원의 의지가 지금 이런 당 안에서의 어떤 강성 의원들, 강성 지도부를 뚫고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 기대보다는 우려가 있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김용민 최고위원이 그렇게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정치도 이제 한지 1년 됐어요. 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야당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 뭐 식사하자고 한 것에 대해서 저는 거절한 걸 갖고 뭐 네. 꼼모라고 얘기하시는 것 또는 뭐 강성이라고 얘기하시는 것보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조금 그걸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왜 최 전 의원님도 많이 얘기하시지만 정치는 밥치라고 그래서 밥 먹고 관계 개선하고 뭐 이러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인데 밥 먹지 않고 좀 다른 걸로 관계 개선을 하는 노력을 하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저는 다분히 이철희 정무수석이 야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고 나서 좀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 대통령과 함께 있는 사진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 하려고 했던 사진 정치, 인스타 정치의 한 의도였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은 사실은 그게 급한 게 아닙니다. 뭔가 의제를 가지고 또 지금 백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소상공인 문제, 어려운 문제가 많고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참 최 전 의원님 제시하신 것처럼 부동산 관련 특위를 뭐 여야로 구성하자거나 뭐 이런 아젠다가 있어야 가지. 지금 코로나로 밥 먹는 거 갖고도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는데 뭐 거기 밥 먹으러 가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주제가 국민의힘에서 넘어왔는데 네. 일단은 사진 정치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김기현 대표랑 사진 찍어서 그 사진 인스타에 올리고 어디 올리고 언론에 난다고 뭐 별로 지지율 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지났고요. 다만 제가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뭐 소상공인 문제, 부동산 문제 이런저런 아젠다에 대해서 토론하려면 아마 사실 그 뭐 얘기하자는 거 잡다가 끝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보다는 그냥 대통령께서 밥 먹자. 그럼 좋다. 먹고. 그런데 이런 자리 크게 의미 없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원내대표단과 대통령께서 이렇게 만나기로 한 게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없어졌는데 그거 가동해 보자. 그럼 뭐 적극적으로 거기서 이런 아젠다 세팅을 하자라고 제안하는 모습이 더 보기 좋았을 거다. 뭐 이 정도의 얘기고. 그다음에 김용민 사실은 이게 과거 같으면 김용민 의원이 정당 생활 1년 만에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을 1위로 당선된 게 이게 이변입니다. 엄청난 이변이죠. 그런데 언론들이 보면 다 친문 김용민, 친조국 김용민 이러면서 김용민 의원이 왜 1위 최고위원이 됐나 분석을 하질 않아요. 이건 네. 언론의 직무유기이며 언론이 너무 객관적인 팩트를 안 보는 건데 지금 김용민 의원이 1위고 강병원 의원이 2위거든요. 네. 이 둘이 여러분이 한번 쭉 그 언론을 찾아보시면 이 상황에서도 가장 열심히 일한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일하는 방향이 야당의 입장에서 동의가 안 되는 방향이라도 왜 열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두 사람이 강병원, 김용민이었고 김용민 후보하고 강병원 후보가 언론 노출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었나요? 네, 그래서 열일의 결과인데
그래도 옛날에 그 보수 언론은 이해찬 뭐 노무현 다 키워줬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민주당 쪽 정치적 의원들은 원의 시점 안 6시에 키워주지 않습니까? 6시에 이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서비스 수요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28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6남매 중에 맞이인 윤호는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 근처 복지관이 문을 닫으면서 동생들을 돌보는 건 오롯이 윤호의 몫이든 지 오랜데요. 수시로 집을 비우는 아빠 대신 아픈 엄마와 함께 어린 동생들을 보살피는 윤호의 나이는 이제 겨우 15입니다. 갖고 싶은 것과 하고 싶은 게 많을 나이지만 윤호에겐 늘 가족이 우선입니다. 엄마는 그런 윤호를 제대로 볼 면목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자신의 꿈을 가져본 적 없는 윤호가 마음 편히 희망을 꿈꿀 수 있는 날이 오길 오늘도 엄마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시대 어린이의 꿈은 지켜져야 합니다. 더 나은 삶, 어린이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KBS가 윤호의 사연을 대신 전달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부터 모레 어린이날 새벽 사이에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의 양은 제법 많겠고 제주도로 100에서 최고 250mm 이상 집중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강풍까지 부는데 이 강풍이 돌풍 수준이라서 바람 피해도 없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내일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오후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내일 아침에 서울과 경기권 북부에 비가 시작이 된 뒤 내일 오전 강원 영서나 충청권, 전라권, 제주 쪽으로 낮에 확대됩니다. 내일 오후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가 내려 모레 어린이날 새벽에 서쪽부터 그친 뒤 전국적으로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양이 상당합니다. 제주 산지 100에서 최고 250mm 이상이고요. 그 밖에 경기 북부나 강원 영서 북부, 남해안과 지리산 북은 제주도 쪽으로도 집중이 돼 30에서 최고 80mm, 제주 남부와 동부는 150mm 이상, 그 밖에 수도권이나 나머지 지역 20에서 60mm가 가장 많고요. 충청이나 전라권, 경상권을 포함한 일부 동해안 쪽은 5에서 40mm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도 20에서 60mm의 양이기 때문에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지나니까 참고하시고요. 바람도 강해서 옷차림도 좀 따뜻하게 이틀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농도 내일까지 괜찮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 20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조진주 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4일 임기를 4개월가량 앞두고 중도 사퇴한 지 60일 만에 지명된 것으로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됩니다. 정부는 5월과 6월에 코로나19 백신을 총 1,420만 회분 공급해 상반기 내 최대 1,300만 명에 대한 접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첫째 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쓰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총 723만 회분이 순차적으로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인 가운데 65세에서 74세까지의 고령층은 이달 27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희귀 혈전증 발생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던 30세 미만 사회 필수 인력과 군장병 약 64만 3천 명이 다음 달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이어갑니다. 7925님께서 그러면 대통령하고 밥 대신 아는 어떠신지요? 물어봅니다. 김연아 위원님. 아는 아시죠? 요건 아죠. 네, 알죠. 네, 아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야 정치인들 또 청와대와 야당 대표가 지도부가 만나는 거 자주 해야죠. 네. 근데 이제 맨날 만나서 사진만 찍고 이러는 거 말고 네. 정말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 지금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 첫 일성 중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백신과 관련해서 야당이 도울 일이 있으면 돕겠다.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협조를 구해서 좀 이 어려움을 타개해가자 이런 식의 좀 협치 이런 게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신 국조하자고 또 얘기했는데 그거는 어떤 의미죠? 근데 지금 뭐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지난주에 갑자기 지금 그 예방접종이 잠시 멈췄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지역에서 토요일 날 청소를 하는데 봉사 나오신 분이 원래 자기 그 백신 접종 맞는데 자원봉사 가시다가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백신이 없어가지고 일정 잠시 보류됐다고. 그래서 현장에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통령께서 원활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밑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잘 보도받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하고 안 오시는 일종의 노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좀 불신 때문에. 근데 네. 그 노쇼로 남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어떤 기준으로 다른 사람에게 맞게 하느냐라는 것 같고 사실 좀 일관된 기준이 없어서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혼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부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혼란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지금 11월 그 집단 면역 달성될 거다라는 것 갖고도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집단 면역이라는 그 목표치보다 예를 들어서 11월이면 12월, 12월이면 12월까지 전 국민의 몇 프로를 예방접종을 하겠다. 그거 정도만 저는 목표 달성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다음 제가 말씀드린 집단 면역이라는 것은 그때 생길 수도 있고 또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좀 국민들에게 있어서 좀 심플한 목표.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솔직하게 백신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뭐 때문에 좀 차질이 있어서 조금 며칠 늦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원활하다 이건 아니죠. 시장에서 원활하지 않은데. 그러면 그 김연아 의원이 어디 가다가 어떤 A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랬다. 이거 가지고 국정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국정조사라는 그거는 제가 건 구체적인 현장에서 그러니까 예를 사례를 들면 말씀드린 거고 잠깐만 시장에서 혼란이 있다. 큰 혼란이 있다. 큰 혼란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노쇼의 경우는 원칙이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등록을 해요. 미리. 네.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40대 초반에 우리 지역 그 민주당 쪽에 어떤 인사는 등록을 하고 맞았어요. 네. 어떻게 되냐면 노쇼를 하면 등록된 사람들 순서대로 전화를 해요. 네. 그래서 시간이 되면 빨리 와서 맞아라. 그러면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도 등록을 하라 이렇게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역마다 다른 건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제가 그 얘기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다는 건 별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A동에서는 기준을 순서대로
B동에서는 기준을 다른 걸 잡았다. 그런데 요거는 A동, B동의 기준이 시행해 보고 더 합리적인 쪽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초기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순서대로 등록 순서대로 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였어요. 왜냐하면 예약하고 안 오니까 그 다음 사람한테 할 수는 없거든요. 순서대로. 그래서 왜 나는 노쇼라도 맞겠다. 적극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이런 사람 순서대로 하는 것으로 기준은 잡혀갈 테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11월의 결과로서 집단 면역을 도달할 것을 기대한다, 정부가. 이게 우리의 목표치다. 이걸 내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그걸 달성 못했을 때 비난하는 건데 11월이 안 됐는데 달성 못할 거야. 못할 걸 왜 내. 이거는 좀 너무 성급한 느낌이고.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TV를 유심히 보니까 그 질병관리청에서 발표를 하더라고요. 지금 시중에서 이렇게 백신에 대해서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 걱정은 요거, 이 걱정은 요거 이렇게 다 답을 해요. 네. 오히려 혼선을 부추기는 건 전 언론이 아닌가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도 지금 보사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이런다는 그 보도를 보고 왔거든요. 보건복지부 보사부는 죄송합니다. 1980 보건복지부 네. 보복부. 네, 그런데 일단 4월까지 300만 1차 접종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게 300만을 좀 넘게 1차 접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이자는 3주 이내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이게 조금 길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 지금 문제가 된 건 1차 접종 추가 예약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로부터 지금 이런 걱정들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어저께 질병관리청에서 담당자가 언론에 공개한 거. 오늘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나와서 공개한 것이 거기서 의문이 있으면 조목조목 따지면 되겠죠. 근데 무작정 큰 혼란이 있다, 차질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만 불안하고 야당이 협조하겠다는 건데 그럼 뭘 협조하실 건지. 이게 저는 걱정시키려고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국민의힘에서는 백신 수급과 접종 계획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는데 정부가 속이고 있는 것 같아. 한번 조사해보자. 이런 입장인 건가요? 한마디로 정부 발표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다. 못 믿겠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한 번이라도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문제 있다라고 인정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매번 원활하시대잖아요. 백신 접종에 대해서. 네. 근데 한번 국민들한테 물어보세요. 체감적으로. 이런 것도 좀 여론조사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 원활한지. 그렇지 않거든요. 4월 목표까지는 그냥 목표 예정대로 맞지 않습니까? 지금 1차 접종이 중간에 이렇게 공백이 생기는 문제,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는 거 2차 접종 봤는데 제가 아까 최민희 의원님한테 좀 궁금한 게 뭐냐면 11월에 우리가 집단 면역이 된다는 것이 그러면 1차 접종은 몇 프로까지 맞는 거죠, 국민의? 아니요. 12월 집단 면역은 집단 면역이라는 건 전 국민의 70%까지 1차 접종이 아니고 2차 접종이 끝나는 70%까지. 거예요. 네, 11월 말까지.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를 지금 따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국민의힘에서 이 정부의 코로나 방역 그리고 백신 방역에 대해서 한번 이 문재인 정부가 잘한 거는 하나라도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번도 얘기를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라기보다는 네. K방역 때 국민들이 많이 참아준 거 저는 그게 정말 잘했다고 봐요. 국민들이 참아줬다? 국민이 요즘 최근에 보면 방역이 좀 많이 뚫렸다라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지쳐가지고 공원 같은 데 나가보면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지쳤죠. 네,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면 저는 작년에 국민들이 잘 버틸 때 정부가 조금 더 백신을 구하는데 신속했더라면 미리 좀 확보했었더라면 국민들이 이 참고 견딘 거에 대해서 또 정부가 보조를 잘 맞춰줘서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나가서 보니까 국민만 애쓴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건 정말 그 정은경 본부장처럼 머리가 새하얗게 샜어요. 그 사람이 처음에 그 방송에 나올 때는 주름도 별로 없고 머리도 까맸는데 갈수록 늙어가고 정말 고생하면서 방역한 공무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요. 그런데 본부장만 고생한 게 아니고 지금 일선 모든 의료기관에서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예를 들면 국민만 고생했다. 다 고생했죠. 그 국민 안에는 대통령도 포함되고 야당 의원들도 포함되고 여당 의원들도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와 관련하여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려고 노력하고 언론이 막 흔들면 그 내용 하나하나를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6월 말까지 1,200만 명 1차 접종 도달하겠다. 네. 예, 이런 얘기 다 꼼꼼하게 해요. 그런데 지금 언론은 계속 그거 못할 거잖아. 당장의 화이자 다음 주에 몇 개 들어오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답을 하더라고. 이게 구체적인 계약 관계에서 그런 내용을 미리 공개하지 않도록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답니다.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부가 6월 말까지 1,200만 1차 접종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6월 말까지 1,200만 못하면 그때 가서 너네 잘못했다. 국정조사 하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그럼 언론이 저는 헝가리가 지금 거의 집단 면역에 도달해서 온천을 개방해서 부럽다. 이런 보도가 어제 YTN에 나왔어요. 네. 그런데 헝가리가 뭘 백신 맞았냐면 소프트니크 V 맞았어요. 스푸트닉 V. 예, 그게 러시아산이거든요. 네. 그런데 또 러시아산도 들여오자고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도 또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네. 언론이 취해야 될 태도는 저는 묻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럼 헝가리가 불어오면 헝가리는 소프트니크 V 맞았으니까 우리도 좀 백신 구입을 다변화해라. 뭔가 좀 이런 생산적인 제안도 하면서 언론이 비판을 하면 이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야당과 언론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안 제시라기보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야당은 대안 제시해야 돼요. 아니, 야당이 지금 뭐 이렇게 수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슨 대안 제시를 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지적이 불편하시면 아까 최 전 의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럼 우리가 백신을 좀 다변화할까요? 라고 오히려 국민에게 제안을 해서 의견을 물어봐 주세요. 그것도 했죠. 대통령께서 소프트니크 V도 검토해봐라 안전성을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계속 백신 안 들어오다 백신 문제 있다. 7925님께서 국민들은 마스크 대란에서 학습을 했잖아요. 학습했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입니다. 얘기했습니다. 3447님께서는 했더라면 그 라면도 끓여서 먹으려면 기다려야 하잖아요. 얘기하고 있습니다. 8655님께서는 단순히 밥 먹는 거 거절하신 거라고요. 영업 필독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관계없이 목표 달성은 없다. 이해 전달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리라고 보겠습니다. 백신 얘기가 나오면 이렇게 조금 목소리가 다른 목소리를 내서요. 이번에는 국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드디어 국회 통과했습니다. 법안 발의된 지 8년 만인데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최민희 의원님. 최소한 앞으로 LH 사태 같은 것은 나오기 힘들다. 네, 앞으로는 그런 사건 나오면 안 되죠. 지금 8년 전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뜨끔한데 그때가 19대 국회예요. 네. 네, 그 19대 국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이 김영란법과 같이 논의가 됐는데 네. 김영란법 안에 들어가는 것까지 부결된 이유가 이게 뭐 본회의에는 올라오지도 않았고 상임위에서 부결됐는데 그 이유가 국회의원들의 민원 처리가 이해충돌로 걸릴 소지가 있다. 네. 이 이유 딱 하나였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이해충돌 방지까지 같이 통과시키자는 입장을 얘기하면 강경파로 몰렸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8년 후에 그때 안 해놓은 게 오늘 대한민국에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낳았다는 거라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 때 참 이렇게 계속 국회의원들만 만들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좀 실효성 있는 국민 참여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때 만약에 국민들이 참여하셨다면 그래 민원이니까 그건 좀 별개로 두더라도 이해충돌 방지법은 통과시켜야 한다. 그 내용은 이런 네. 압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을 대표하라고 지금 국회의원들을 뽑았는데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잘 못 읽고 있었네요. 예, 저는 뭐 늦었지만 어쨌든 LH 사태가 이 법의 통과를 촉진시키게 되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의미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법 지금 시행이 한 1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LH 사태 때문에 적발된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주로 이게 뭐 이렇게 하면은 처벌하고 하는 조항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공직사회는 처벌이 없어도 사실 이런 일들을 알아서 하지 않는 그 중요한 규범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죠.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규범이 무너졌을까라는 것에 대한 반성, 네. 또 법 외에 그런 규범을 세워나가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것을 같이 고민해야지 네. 이렇게 법만 만들어놨다고 또 뭐 다 된 것처럼 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부터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LH 사태에 대한 조금 수사와 수사 결과, 네. 또 지금 LH 뭐 해체 수준의 재구조 이런 얘기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근데 네. 세간에서는 어떻게들 얘기하냐면 암 환자를 수술하려고 이렇게 배를 갈랐는데 너무나 암이 많이 퍼져 있어서 도로 덮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수준의 사실은 용두사미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좀 그 부분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청장에 대해서 전직 행복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하고 계속해서 수사는 앞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LH의 그 투기 의혹은 이번에 제대로 좀 뿌리를 뽑아야 될 텐데요. 이번에는 조금 걱정을 덜 하셔도 되는 게 이제 LH 공사에 불법 투기한 공직자들의 재산, 네. 불법 이득. 그러니까 법으로 통제하려는 게 소급 입법이라고 막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소급 입법은 막혔지만 법원에서 그 몰수 보존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네. 이게 신도시를 하는 과정에서 그 투기 이익을 정확하게 환수할 수 있다면 그 부분만은 국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길은 사실은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이번에 전 보면서 법원이 되게 보수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전향적인 결정 내린 거 보고 뜻만 있으면 길은 있다. 네. 국민들이 또 관심을 가지면요. 판사님들도 네. 국민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좀 판결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었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최민희 전 의원님 그리고 김연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